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영특강 독서 36페이지에 있는 우리 예술제도론이라는 제시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제 푸는 순서를 먼저 한번 정해볼 거야.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럼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단락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선택지가 맞는지 틀린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어로는 명확하게 예술제도론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자, 그리고 2번. 기억의 관점에서, 자, 여기서 기억은 뭐였냐? 예술제도론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술제도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이래. 근데 보기를 한번 보면, 한 배관공이 레디메이드의 대표 예술가 뒤샹이 남성용 소변기를 쌤이라고 이름 붙였어. 전시장에 내놓은 것에 대한 논평을 읽었어. 그 다음에 배관공은 쓰던 삽을 가지고 갔어. 그런데 아무도 그걸 예술작품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어. 예술작품으로 전시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보기에서 결국 물어보는 건 뭐냐? 일단은 레디메이드라는 단어가 뭔지는 우리 잘 모르니까 읽으면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술작품으로 전시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기에 쌤이라는 건 전시가 됐지만 자기 배관공이 쓰던 삽은 전시가 되지 못했느냐. 요거를 지금 여기에서는 중요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제시문 한번 읽어보자. 첫 번째 단락 20세기 초 서양에서는, 자, 그럼 문제 시간이랑 장소가 나왔으니까 꺾은가루로 체크를 좀 해두시고, 기존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정하며 새로운 예술을 추구했던까지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아방가르드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아방가르드가 유행하고 다른 문화권의 예술이 유입되면서, 자, 요 두 가지 조건으로 예술에 대해 전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관념의 통용이 어려워졌어. 또한 이에 대응하여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에 주목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예술을 정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 또 한편에서는 야,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거 불가능해 라고 주장한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세 가지, 선생님이 왜 숫자를 붙여놨냐? 20세기 초에 서양에서 이 예술제도론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기 전에 어떠한 이런 분위기가 있었나를 나타내 주는 것들이야. 딱딱 짚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이러한 상황적 배경 속에서 1970년대에 등장한 예술제도론이라는 건,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단어, 예술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시도했고요. 예술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이게 지금 이 예술제도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봤을 때 1번 선택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1번의 5가지 선택지 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5번이야. 자, 보면 여기서 아방가르드가 유행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의 예술이 유입됨으로써 전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관념의 통용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예술 제도론이야. 자, 그럼 5번을 보면 새로운 예술 경향, 아방가르드가 등장했어. 다른 문화권의 예술이 유입됐어. 그래서 예술 개념을 다시 세워야 돼. 왜? 기존에 공유하고 있던 게 어려워졌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술 제도론은 모든 예술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시도했단 말이야. 여러분, 결국 선택지를 구성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단락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꼭 봤어야 하는 단어들이 여기 나오는 거야. 자, 우리가 독해를 잘한다는 건 우리가 밑줄을 친 부분이 선택지에 나오면 되는 거거든. 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술제도론자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예술가와 감상자의 활동이 어떠한 기본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통합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라고 했어. 자, 예술작품은 결국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예술작품이 만들어진 거래. 따라서 어떤 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이 사회적 질서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 질서의 특징들을 정리해낼 수 있으면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예술제도론자는 어떤 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사회적 실천의 체계를 예술계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리고 이 예술계는 규칙과 절차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가 된다. 그리고 아까 다시 앞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술가와 감상자가 사회적 실천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예술작품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랑 절차는 아주
예술 작품을 가능하게 해준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 예술제도론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건 뭐가 되냐? 규칙과 절차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단락에서도 우리가 1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 걔가 뭐냐? 4번이에요. 자, 4번을 한번 보면 예술제도론. 자는 예술작품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창작된 거라고 봤어. 그리고 어떤 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실천을 하나의 사회적 제도라고 보았어. 우리가 지금 정리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네.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시문 세 번째 단락이에요. 예술작품은 예술계라는 사회적 실천의 맥락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예술작품의 속성은 그 사회적 맥락의 함수에서 노출되는데 그 함수를 한번 그려봤어요. 어떤 대상을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규칙과 절차는 다음과 같아. 일단 X가 인공물이어야 돼. 그리고 어떤 제도, 여기선 아까 바로 앞 단락에서 그게 예술계라고 얘기를 했고, 예술계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사람이 X의, 자, 감상의 후보 지위. 감상할 수 있는 후보다. 얘는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면, 그때는 가치 중립적인 분류적 의미에서, 자, 분류적 의미에서만 이게 진짜 예술 작품이다, 아니다는 아직 몰라. 일단은 분류적 의미에서 예술 작품으로 후보 중에 하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뭐뭐가 아니다라고 한 부분들은 선택지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면 X가 예술작품이 되기 위한 특정한 가치 기준을 만족했는데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럼 이 부분에 X를 쳐두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X가 인공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적은 노동이 들어갔더라도 어쨌든 노동의 산물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레디메이드는 어떤 사람이 전시 목적으로 그것을 제시했다면 인공물이야. 자, 레디메이드에 대한 설명은 37페이지에 나와 있죠. 일단 최초의 목적을 떠나서 별개의 의미를 갖게 한 것이래. 자, 다시 돌아올게.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인공물의 감상의 후보주의를 부여하는 이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은 대부분 대다수의 경우 예술가야. 그러니까 예술가가 인공물의 감상의 후보지위를 부여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들은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감상하도록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인공물의 감상을 위한 후보의 지위를 부여한다. 인공물의 감상 후보의 지위를 부여하는 예술가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이 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서 나온 거야. 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이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술가가 자기 인공물에 예술작품의 지위를 부여하는 건 아니래. 자기 인공물에, 봐봐, 예술작품의 지위를 부여하는 건 아니고 후보 지위를 부여하는 거야. 요 두 개가 지금 여기서 차이점이 되는 단어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예술 작품이다라고 예술가가 바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서 예술가는 어떤 것을 만들고 그것을 감상자가 주의하고 이해하도록 제시한대. 그 주의하고 이해하는 게 뭐야? 사실은 감상한다라는 표현인 거지.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그럼 예술작품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감상자야. 자, 그래서 예술제도론자는 이 일방적 상호작용이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그 규칙과 절차 안에서 역할에 의해 통제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해보면 요렇게 될 거야. 예술가는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하고 그 다음 감상자는 예술작품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데 이게 한 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가? 아니지. 예술가가 일단 지위를 부여했어. 그러면 감상자가 그걸 보고 예술작품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야. 세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말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1번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따져볼게. 자, 문제풀이 1번의 1번 선택지를 보면 예술제도론에 따르면 어떤 것이 예술작품이 되려면 인공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우리 아까 봤던 거고. 자, 그 다음에 1번의 3번 선택지를 보면 예술제도론에 따르면 인공물의 감상을 위한 후보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술작품이 되기 위한, 자, 이 후보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중요했던 거 뭐냐면 규칙과 절차야.
어떤 특정한 가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요 부분 제가 아까 조금 강조했던 내용인데 뭐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요거는 선택지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냥 후루룩 지나가면 문제도 후루룩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마지막 단락 읽으러 한번 가볼게요. 예술제도론 이전의 예술 이론들은 주로 의미 있는 형식, 표현적, 미학적 속성, 재현적 속성 등과 같은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에 초점을 맞췄어. 그러면서 예술 사회적 차원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자, 예술제도로는 그런 예술 대상의 제시를 뒷받침하는 규칙, 절차, 지정된 역할에 따른 사회적 실천이 있고 그 규칙과 절차 안에서 생성되었는지 여부가 예술적 지위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 규칙과 절차가 사회적 제도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술 제도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전개 방식으로 따지자면 이 예술 제도론의 의의를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요거를 좀 또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번 문제에서 2번 선택지. 자, 예술 제도론 이전의 예술 이론들은 내적 속성에 초점을 맞췄고 사회적 차원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이니까 자, 선택지 판단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아까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 뒤샹의 생과 배강공의 삽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나는 예술 작품으로 전시될 수 있었고 하나는 예술 작품으로 전시되지 못했느냐야. 자, 얘네들 예술 작품이다 아니다는 결국 감상자가 판단을 하는 거지만 일단 얘네들이 전시될 수 있다라는 건 후보 지위를 가지고 있냐 가지지 못하냐잖아. 그럼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1, 2, 3, 4, 5번 중에 정답이 되는 건 5번이죠. 배강공은 인공물의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하는 예술가의 권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감상 후보의 지위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야. 자, 일단 1번부터 보면 화랑이 가지고 온 삽은 노동의 산물이 아니야? 아니야, 노동의 산물이야. 누가 만든 거잖아. 자, 그 다음에 2번 배강공은 본래 사용 목적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삽을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자, 아까 본래 사용 목적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걸 레디메이드라고 한다고 했는데 뒤샹의 쌤이 뭐라 그랬어? 레디메이드의 대표 예술가가 뒤샹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건 안 되지. 왜? 그건 쌤도 똑같으니까. 3번 배강공이 삽을 전시하려고 한 것이 뒤샹이 소방기를 전시한 것의 모방이기 때문이야? 이렇기 때문에 얘는 전시될 수 없어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4번 배강공은 예술계의 규칙과 절차를 따랐지만 자, 여기서 규칙과 절차를 따랐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전시의 감상자가 동의해야 된다는 건 역시 우리가 읽을 수 없었던 정보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뭐 짧게 전개 방식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봤고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면 우리가 문제 풀 때도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읽으면서 왔다 갔다 선택지의 정보를 확인해 주는 것 잊지 말고 그런 거를 연습하기로 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